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62년 7월 어느 날 밤 11시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 일대가 일순간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갑자기 300여 개의 가로등과 경보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고장났는데요. 전화 교환국 한 곳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된 것이죠. 당시 미 당국은 전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3년여간 수많은 공학자들이 동원돼 원인 조사를 거듭한 결과 뜻밖의 원인을 밝혀냈는데요.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태평양에 위치한 존스턴 섬의 남서쪽 부근에서 1.43메가급의 W49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스타피쉬 프라임 실험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폭발로 1450km 떨어진 하와이 오아후 섬 일대의 전자장비가 무력화된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과학자들은 핵실험에서 전자기 펄스가 타격 반경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전자기 펄스를 무기화로 연구하여 EMP탄을 개발하기에 이르는데요. 이와 같이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뿜어 타격 반경의 적에게 무차별적인 대량 피해를 줍니다. 한국도 EMP탄 개발과 함께 EMP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핵 EMP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호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MP란 강력한 전기장을 공기 중으로 발생시켜 모든 지역에 있는 전자장비들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EMP의 전자기 펄스는 핵폭발 때 방사되는 감마선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핵과 EMP탄이 지상과 지하에서 폭발하면 폭심지에서 보통 8km 바깥으로 영향을 주어 감마선이 땅속으로 퍼져 그 효과가 감소합니다. 효과적인 EMP의 공격은 지상 3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폭발입니다.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 분자와 충돌해 콤프턴 효과에 의해 전자를 튕겨냅니다. 이 튕겨나간 전자가 광범위한 전자기 펄스를 원추형으로 지상에 방출하고 과전류를 일으켜 외관만 멀쩡할 뿐 모든 전자장비 회로를 태워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전자기 펄스가 전자기기의 금속 도체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류로 바뀌는데 이 강력한 전류가 전자기기의 회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전자기기에 번개를 맞아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과전류를 일으켜 회로 자체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놓아도 일단 노출이 되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겉만 멀쩡하지 내부 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게 되는데요. EMP탄이 터지면 영향권 내에 있는 최초의 피해는 항공기입니다. 전자장비 마비로 그대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EMP파가 지상으로 도달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현대의 사회 기반 시설들은 전자장비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권 내 모든 회로가 들어간 전자장비가 영구 마비된 채 2차 사고를 일으켜 연쇄적인 아비 교환을 유발합니다. 강력한 핵 EMP탄 타격은 거의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쳐 일순간에 의식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실제로 수도, 전기, 물류 마비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아파도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동시에 단 한 번의 EMP에 노출된다면 농업과 식량 생산력 급감으로 70억 인구 중에 60억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도 1999년부터 비핵 EMP탄 개발에 착수해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기술은 극비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6GW급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의 핵과 EMP 등 비대칭 전력에 상응해 우리 군의 강력한 EMP 전력 강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대 공개하지 않는 무기체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초음속 대함미사일 사업과 한국형 전자전 무기체계입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최근 공개가 되었고 이제 전자전 무기체계만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무기체계는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이 국방학술대회 등에 출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EMP 무기가 개발 완료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기의 전략적 특성상 그 자세한 종류나 성능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미국 VOA에 따르면 북한도 이미 전자기 펄스 EMP를 활용한 무기가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TF 사무총장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EMP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기술을 차용한 EMP 역량을 확보했고 수년 안에 EMP 무기 체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래전에서는 실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핵폭풍과 같은 끔찍한 부작용과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무기를 사용하기보단 EMP 공격으로 승부를 볼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EMP 공격뿐만 아니라 EMP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중요 기반 시설 및 군사 시설물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유사시 각종 위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탄 및 방폭 능력이 요구됩니다. 국내에서는 방호 구조물 건설 시 고강도의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파형강관 등을 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탄두의 고고도 공중 폭발로 발생하는 HEMP HIGH 엘터투드 일렉트로매그네틱 펄스의 대응 설계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EMP가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지표면에서 30km, 해수면에서 1km까지 도달하며 이때 전기와 전자장비에 유입될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EMP 방호 기술이 주요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고 철근 콘크리트는 전도성을 띠는 철근이 내재되어 일정 주파수 대역에서 낮은 수준의 전자파 차폐가 가능하나 차폐 성능이 낮아 HEMP에 대한 유의미한 방호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HEMP 방호 시설은 외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한 뒤 내부에 밀폐된 도체 격실을 적용해야 했는데 공간 활용성이 저하되고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로 수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건물 하나에 수십억씩을 들여야 공사가 가능한데요. 또한 HEMP 방호시설은 국방부 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500파운드의 폭탄이 접촉하거나 탄체가 직접 타격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시 최소 3m 이상의 두께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로 인해 건축물 설계 시 형상 및 층수가 제약되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EMP 차폐 구조물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건설연구원은 EMP 차폐 콘크리트계 소재와 재료, 구조체 및 구조물 개발 과제를 통해 2018년부터 HEMP 방호 성능을 보장하면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구조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160A 내외의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방폭 재료로 적합하지만 전기 저항률이 일반적인 시멘트질 재료보다 더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전도성 나노물질인 탄소 나노튜브 카본 NaNOTUB를 혼합하여 차폐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근 사이에 전도성 슬래그 꼴재를 적용하여 EMP에 대한 차폐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에서 실험한 결과 고성능 복합재료 콘크리트는 폭발 충격을 측정하는 동적 충격 강도 실험에서 압축은 300A 이상, 인장 강도는 45A 이상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방호 성능이 약 3배 이상 높은 결과인데요. 그리고 기존 대비 두께가 최대 43% 감소하였으며 HEMP 방호 조건도 전 주파수 영역대에서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HEMP 방호체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 방탄 실증 실험에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대비 최소 2.5배 이상의 관통 저항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TNT 125kg 방폭 실험에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는 완파가 된 반면에 신규로 개발한 콘크리트로 제작된 복합 방호 구조물은 거의 손상되지 않아 뛰어난 방폭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EMP 방호 성능 시험에서는 두께 10cm 기준 60dB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인하였고 탄소 나노튜브가 포함된 차폐 도장제 등을 적용하여 군사시설물의 EMP 방호 요구 수준인 80dB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단계 과제 수행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2단계 과제를 통해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MP 차폐 성능을 갖는 각종 부속자재 및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성능평가 기술 표준화 및 EMP 방호 기준,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정립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EMP 차폐 및 방폭 실험을 수행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복합 방호 구조물 기술 개발을 마무리한 후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북한의 EMP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의 EMP 방호 기술을 연구함과 동시에 북한이 지하에 구축한 핵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핵 EMP 공격 무기를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 실용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히려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보다 비핵 EMP탄을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핵 EMP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면 실제 핵탄 두 개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EMP 방호 기술까지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등은 거의 자폭 수준으로 공격 무기에만 신경을 썼지. 사실상 국가 대부분의 군사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방어 체계는 허술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EMP 방호 기술을 통해 적의 EMP 공격에 방어하고 현무 탄도미사일에 EMP를 장착해 바로 역공을 펼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EMP 방호 기술은 군사 강국들 또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최첨단 군사 기술로 이번에 한국은 방호 기술 연구를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EMP 방어와 공격 기술을 동시에 확보한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열린 MADEX 2023에선 한국형 항공모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올해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나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선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 중형 항모의 모습을 띤 한국형 항모가 등장하자 한국에서 아시아 최강 항모가 탄생한다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바다의 무기고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탄약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합동 화력함입니다. 실제로 합동 화력함은 괴물 미사일 현무 500발을 퍼붓는 등 단 한 발만으로도 단숨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대급으로 벌써부터 북한을 벌벌 떨게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도 포기한 일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고 있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한 획이 그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얼마 전 하나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조선업계를 향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하나오션 출범으로 14년 만에 조선업의 꿈을 이룬 하나그룹은 방산 DNA를 주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규모 함정 수주를 따내는 게 당장의 특급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하나오션은 첫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하나체제의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해군 강국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 업체들 역시 하나오션을 비롯해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하는 등 업황이 안 좋았던 몇 년 전과 비교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며 하나오션의 대규모 채용이 이런 좋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MADEX 2023에서 차세대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개발 사업을 정조준하며 수상한 명가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주력 수상함 4종을 공개했는데 바로 울산급 배치삼 FFX, 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 합동화력함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MADEX 2023에선 하나오션의 부스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호를 비롯해 최대 100발 안팎의 각종 탄도순항 요격 미사일들을 탑재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얘기만 나왔던 합동화력함이 이번에 실제 모형이 처음 공개되자 엄청난 이목이 쏠렸던 것으로 이 같은 함정의 도입 추진은 세계에서 처음이라 더욱더 주목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 m에 달하며 특히 예상보다 많은 약 10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
VLS들이 장착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당초 검토됐던 합동화력함은 5000T급의 8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는 형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외형이 스텔스함 구축함 형태를 띠는 등 화력도 계획보다 강화된 탑재 미사일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껏 힘을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몇 년 전부터 합동화력함의 구성이나 목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공식적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4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합동화력함의 개념 설계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개념 모델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개념 설계는 말 그대로 개념을 잡는 것으로 세부적인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하지 않지만 길이, 폭, 무게, 사용 장비의 큰 틀을 잡고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을지 가격과 제작 시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앞서 4월에 대우조선해양이 개념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니 일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건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한화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5000톤급 선체나 상륙함 개조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부족한 점 없는 중대형 전투함입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최소 10종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은 우선 선체 앞부분에 함포는 없이 KVLS 수직 발사대에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함대공이 미사일,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선체 중앙에 배치된 KVLS의 수직 발사대에서는 현무 사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초대형 미사일 3종이 추가되는데 15기가 장착된 초대형 미사일의 경우 길이 10에서 13m의 트라이던트급 대형 탄도미사일을 4기의 기립형 발사대에는 길이 20m 정도의 미니트맨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 대한항공이 누리호 기술을 사용해 제작할 25m 길이의 500kg급 소형 위성 발사체입니다. 즉 한화오션이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한 거의 모든 장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과 ADD가 비밀리에 개발한 초고위력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합동화력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정착될 현무 사함대지 탄도 유도탄보다 큰 미사일들은 아직 정확한 운용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의 현실적 모습은 ICBM급 초거대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보다 해성이 아음속 순항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 현무 4미사일 3종을 운용하는 모델을 먼저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모형과 달리 KLVSE와 미래형 지상공격 함포를 장착한 모델도 이미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LVSE와 미래형 함포를 장착한 합동화력함의 경우 동해상에서 전개해 유사시 활공유도 포탄을 장착한 장거리 함포로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현무4 미사일과 해성이 미사일로 일시간 내 100곳 이상의 북한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합동화력함의 스펙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함정 뒤편에 있는 길이 20m가량에 달하는 4기의 기립형 발사대인데요. 이는 평양 주석군과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무5 4발이면 주석궁 일대 등 북한 권력의 중심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북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무기인 현무5는 세계 최대 중량인 8에서 9톤의 탄두를 탑재하는데 실제로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비행할 수 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로 인해 현무5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일만 남았는데요. 물론 한국 해군은 합동화력함이 아니더라도 현재도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수상함과 전투기들과 달리 일시에 지상 목표에 대규모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롯이 지상공격에 집중하는 함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이점은 포착이 어렵고 공격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전 부대들의 공격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합동화력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미국조차 포기한 그야말로 아무도 닿은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처음 도전하는 전투함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1990년대 미 해군은 토마호크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하자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대량으로 탑재한 아스널 쉽의 건조를 추진했었습니다. 가성비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되 함정 방어 미사일과 함포는 탑재하지 않고 미사일만 탑재한 병기고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논란이 많아 취소됐습니다. 우리 합동화력함이 세계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은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까지 도입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가 바로 합동화력함인데요. 합동화력함의 탄도미사일은 몇 분 안에 즉각 북한의 핵심 목표 수십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 해군과 방위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엄청난 결과를 내놓아 전 세계 방위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쓰길 응원하겠습니다. 대만 포위 훈련을 마친 중국. 서해에서 실사격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6일부터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번 훈련은 15일까지며 5곳의 훈련 해역에서는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열흘 동안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중국의 사격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이제 이런 위협이 한국으로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이 보도되면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전면적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막기 위해 태평양 지역 주요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문제 전문가 오리아나 스카일러 메스트로가 대만을 침공해 통일하려는 오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중국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 최종 결정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에 감행했던 진주만 기습 스타일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중국이 대만 침공에 앞서 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괌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주요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 측에 준비해 놓았다면서 한국에는 중국의 이런 공격을 쉽게 감행할 수 없는 놀라운 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호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킨다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하나둘씩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2020년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자 탄두 중량 2.5톤의 현무 미사일사를 개발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자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현무호 미사일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탄두 중량 6톤가량 사거리 600km로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중국의 접경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무사의 개량형 혹은 현무호에서 탄두 중량을 낮춘다면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대 30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무미사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전술핵에 가까운 현무미사일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의 확보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기에 중국은 물론 주변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현무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에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내부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최대 평양 이남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 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곳이 북부정구인데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의 즉각 전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여기엔 기계와 보병사단 1개와 기계와 보병여단 4개, 그리고 1개 기갑여단이 주축이 되고 1개 항공단 2개 포병여단을 가지고 있어 과도하게 비대한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우리 군은 한반도 최대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전력은 현무 5미사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무 5미사일은 핵탄두를 제외한 탄두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폭발력을 진여 괴물 탄두라고 불리고 있는데, 중국도 이 무기에 대한 우려를 최근에 연이어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6.25 때처럼 중국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면 당시 맛보지 못한 핵무기급 미사일의 공격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서 2030년대 초까지는 7에서 8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접경 지역에서 핵공격을 받을 뻔한 전적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자 한국과 만주 및 중국의 다른 지역에 34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내내 원자탄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소련이 참전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CIA가 극비 공개한 1954년 3월 작성된 극비 문서에 미국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중국 본토까지 핵공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핵공격 목표는 모두 5곳, 지린과 선양 등 주로 북한과 인접한 만주 지역, 또 대규모 병기 창고가 있는 칭다오 시만, 텐진 등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전이 재발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산 정권까지 멸망, 교체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비롯해 KF-21, K구자주포, K전차 등 세계적인 무기들을 만들어 군사력을 고속으로 증강시키며 이는 수출까지 이어지며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증가율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을 오도하며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무기들이 미국과 유럽의 무기 부품들로 조립한 것에 불과하며 잘 팔리는 것도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폄하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더니 지난달 폴란드가 대거 한국 무기를 사자 한 중국 칼럼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이 칼럼은 만약 한국산 무기들이 정말 미국과 독일 등 타국에게 크게 의존한다면 어떻게 국제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 한국은 단 1대의 전차, 1기의 비행기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생각 없이 한국 무기들을 폄하하고 모략하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이라 여겨 좋지 않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과거 중국 무기들이 러시아 무기들을 복제해 조롱받은 것과 같다며 한국도 중국과 걸어온 길과 비슷하기에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칼럼을 쓴 중국인은 솔직히 인도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며 한국 무기도 중국 무기도 나쁘지 않고 점점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한국을 치켜세우는 칼럼 같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중국 빼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2달째 3명을 체포했는데 중국 안보당국에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중국도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F-35 전투기를 사고 있는데 태국도 이를 구입하려 하지만 사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이 2016년에 중국산 탱크 28대를 들여왔는데 올해 초 중국산 탱크 14대를 추가로 구매해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국내 네티즌들은 태국이 산 중국산 탱크의 명중률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10에서 3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면서도 못 맞추는 게 실화냐고 말하며 지상전에서 중국군을 한국이 만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자신들의 순수도 기술도 아니었고 그렇게 만든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중국의 탱크를 산 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 K 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DJI ENNIK.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 이날 퍼레이드에서 K 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십식 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 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이스 BARTOSGYC의 제20 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의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 1을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 전차가 있다면서 K 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 듯이 14대의 K 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구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구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 전문 언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구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구자주포 90문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구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구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안 K구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구자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테스트의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고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고를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고 자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하기 전 K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주로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위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르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 전차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1000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갑 무기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관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화 개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 항공 우주 분석가인 사시 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